오랜 옛날 멀고 먼 마을에 사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루카스였죠. 루카스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농사 기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랐고 매년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자주 들르던 마을 시장에서 새로운 식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식물은 황금, 콩이라고 불렸는데 매우 빨리 자라며 많은 수확을 가져다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이 황금콩을 사기로 결정하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심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 콩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놀랍게도 루카스의 농장에서 콩이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우 기뻤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자랑했습니다. 이 황금콩은 정말 마법 같아. 나의 농장은 이렇게 빠르게 번성한 적이 없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루카스의 말을 듣고 그들 또한 황금콩을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루카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그의 농장을 강타했고 거의 모든 작물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황금콩이 이렇게 빠르게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루카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후 루카스는 마을의 현자인 에밀을 찾아가 이 상황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에밀은 휴메인과 관계에 대한 회의론을 알고 있었고 루카스에게 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루카스, 에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황금콩이 다른 작물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너의 농장 번성의 이유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우연이었을 수도 있지. 우리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인과 관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 하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어. 루카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에밀의 말은 너무나도 도전적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맞아, 에밀, 나는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렸어.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겠어. 계절이 바뀌고 다시 농사의 시간이 왔을 때 루카스는 황금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을 심고 각각의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떤 작물이 그의 땅에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루카스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어떤 일이 반복되었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고 믿기보다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마을에 대한 인과 관계의 신중한 접근으로 자신의 농장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루카스의 변화를 보며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황금콩보다 루카스의 지혜를 더 믿어야겠어.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토마스라는 이름 이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산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새들이 조화롭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협주곡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새들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까? 토마스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라기보다 어떤 목적과 설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마을로 돌아와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마스는 마을의 현자인 루시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루시우스 씨, 자연 속 모든 것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의 지시를 받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우연에 불과할까요? 루시우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너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네. 나는 자연의 질서와 목적성을 관찰하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목적론적 논증을 생각해냈네. 토마스는 루시우스의 설명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신의 목적하에 움직인다는 것이군요? 그럼 새들의 노래도 신이 설계한 하나의 예술 작품인 걸까요? 루시우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네. 토마스, 새들의 노래뿐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흐르는 강물, 그리고 별들의 춤까지도 모두 신이 그린 거대한 그림의 일부일 걸세. 우주의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느니라. 토마스는 루시우스의 설명을 듣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우주는 단순한 우연의 조합이 아니라 신이 설계한 작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해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겠죠? 마을 사람들은 토마스의 이야기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날마다 그 안에서 신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토마스 아퀴나스의 목적론적 논증은 마을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는 자연이 아름다움 속에서 감춰진 질서와 목적을 발견하며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신의 조화로운 손길이라 믿으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현실 세계를 벗어나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 이론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때 평화롭고 조용했던 작은 마을 구요의 낙원에서는 어느 날 아침 기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감쪽같이 행정관청도
치안센터도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규칙도, 법도, 질서를 유지하던 기관도 없이 거리에는 마치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듯한 무정부 상태가 펼쳐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변화가 믿기지 않았지만 금세 그들은 토마스 홉스가 말한 자연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는 사람이 직접 마주한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6가구가 공유하던 공동 농장이 하루아침에 누구든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농산물을 맡아 관리하던 존 할아버지는 어떻게든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다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을 주장하며 더 많은 작물을 차지하고자 소리 높여 싸웠습니다.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현실화된 현장이었죠. 한편 이웃의 엘리자베스 아줌마는 감미로운 과일을 담은 과일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며 이를 생존에 도움될 만한 무기들과 교환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과와 배를 사용해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결국 더 무거운 크루즈 수프캔이나 단단한 막대로 교환되는 과일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도사랑이 싹트는 모습을 보였어요. 젊은 잭과 에밀리 커플은 서로의 생존을 위해 몹시나도 애썼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능력을 보완하며 잭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에밀리는 그 열매를 잘 관리하여 먹을 것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력했습니다. 만인의 투쟁 속에서도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한 예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누가 나의 뒤를 노리고 있을지, 내일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사람들을 점차 긴장하게 만들고 그들은 서로를 더 강하게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음속 공포가 더 커지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혼란스러운 무정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 광장에 모여 홉스가 말한 리바이어던, 즉 강력한 정부를 세워 이 상황을 끝내자는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러한 격변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사회적 계약이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린다라는 현명한 여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혼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각자가 가진 권리를 조금씩 포기하고 이를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요의 낙원에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초원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으로 바뀐 그들은 홉스의 자연 상태, 가 가져다준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며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숲속 깊은 곳에 아주 특별한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 상태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장 자크 루소의 자연 상태 이론을 신봉하며 문명 세계의 규칙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숲속 마을에서는 모두가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마을의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연못은 마치 거울처럼 맑았고 주민들은 매일 아침 거기서 물놀이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그들에게는 시계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죠. 그들은 태양의 위치를 보고 시간을 가늠했으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따라 하루의 리듬을 맞추었답니다. 루소의 이론에 따르면 그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행복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평화로운 삶이 깨지게 되던 날이 왔어요. 도시에서 온 한 관광객이 여행 중기를 잃고 이 마을에 당도했거든요. 그는 이 마을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기호기심은 참견으로 이어졌죠. 도시의 관광객은 마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대도시에는 엄청난 기술과 문명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계들과 신기한 발명품들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도 별로 감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와 평등을 포기하고 문명의 편리함을 쫓고 싶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포기하지 않고 말했다. 여러분은 지금껏 알지 못했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마을에 인터넷을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인터넷의 매력에 빠져들었죠. 고양이 영상에 깔깔대며 웃고 최신 유행하는 댄스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연의 리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화면 속 세계에 몰입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자연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루소의 가르침을 잊고 살고 있다네. 진정한 자유와 평등은 자연과 함께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란 걸 잊었네. 큰 결심을 한 마을 사람들은 다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서히 인터넷 사용을 줄이고 공동체를 위한 일반 의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온라인 없는 날을 지정하고 그런 날에는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숲을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비로소 루소가 말한 진정한 자연 상태에 가까워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외부의 문명이 주는 편리함은 과감히 내려놓고 공동체의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다시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관광객은 마을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곳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충만하네요. 이 썰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장 자크 루소의 이론에서처럼 본래의 자연 상태로 돌아가서 삶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이건 그저 단순히 벌거벗고 자연 속에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 깊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일 테니까요.